한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이제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를 되게 특이하게 가불가불의 대화 형태로 이제 줬는데, 지금 풀어보시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 사실 제일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풀어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올해 시험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들어보고 계시다면, 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이런 게 좀 특이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좀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본인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거 진짜 좀 특이했었네? 근데 이게 특이하다라는 게 사실 그 과거 뭐 민간 경력 채용 문제나 5급 공채 문제랑 비교했을 때 좀 특이하다라는 거라서, 본인이 기출을 어느 정도 보셨는지에 따라 뭐 모든 시험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튼데 저는 제가 그동안 풀어봤던 다른 시험에서의 과거 피셋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도 물어보는구나 하고 특이했다라는 걸, 좀 그런 게 많았어요. 7급이 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줄글로 써져 있는 것 같은 법조문 같은 제시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5번은 보시면 가불가불이네. 그러면 끊지 말고 이렇게 쭉 봐야겠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기 위해서 글을, 이제 원래는 이게 글이 이렇게 되게 길게 써져 있는데, 그리고 선지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길게 화살표를 그어놔요. 끊지 않고 내가 다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심지어 저는 이렇게 해두면 문단 간 그 밑줄도 잘 안 치거든요. 어차피 다 읽을 거니까. 근데 이제 눈이 꼬이는 거를 막고 싶으시면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일단 가불가불이 어떻게 끊어지는지 정도는 좀 구분해놓고 보자 하면 이렇게 편하게 문단 간 선 그어놓고 출발할게요. 봅시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제출하여 연명 의료 거부 의사를 표명한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좀 낯선 단어들이 나왔죠. 병원이 연명 의료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제도,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되게 길게 뭔가 어떤 그 제도의 이름만 말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할 테니까, 사실상 그 제도의 정의, 뜻, 의 같은 거를 거의 다 풀어서 이러한 제도가 18년 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어떤 뭐 제도든 이론이든 뭐 어쨌건 뭔가 새로운 소재,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서 그 뜻과 설명과 뭐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해준다면, 여러분 당연히 개념, 의의 개념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더욱이나 낯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낯선 대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를, 글쎄요, 이게 실존하는 제도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제도를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정말 나는 잘 모르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하면 당연히 이 뜻부터 정확하게 천천히 잘 읽어 가셔야 되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면 날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날리시면 안 돼요. 그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진짜 약간, 왜냐면 사람이 좀 의미는 당연히 안다 생각하고 날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한 군데를 콕 집어서 물어보면 복구가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보통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미를 날려서 읽어버리니까 선지에서 의미로부터만 약간 파생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선지화시키면 자기가 글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긁어봤는데도 그 정답의 근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인가 하고 그었는데 알고 보니 맞는 선지고 막. 여튼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게 7급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지금 입으로 엄청 많이 떠들고 있죠. 하지만 좀 이 중에서 하나라도 챙겨가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다 직접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이런 걸 또 틀렸네 하면서,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틀리시는 걸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뭐 수능도 우리 다 봤잖아요. 그 시절부터 쭉 쌓아왔던 경험들에서 나온 이제 이야기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주시고, 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혹은 뭐 수능 본지 너무 오래됐는데 갑자기 7급에 피셋 들어와가지고 피셋을 해야 되니까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본인의 그 고3 시절을 좀 되살려보는 느낌 겸 이런 식으로 피셋을 보는 거구나 라고 좀 챙겨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하여튼 이런 제도가 2018년 2월부터 도입이 됐대요. 사전연명 죄송해요. 의향서라고 제가 추격해서 부를게요. 이런 의향서를 제출해서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병원이 이제 이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제도. 이 시기 당연히 중요하죠. 제가 아마 1번 설명드렸을 때 시기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뭐 특별히 잘 보겠다 했을 때 이렇게 꺽쇠로 잡아주셔도 좋고, 저는 이제 뭐 그냥 밑줄만 쳐놔도 그냥 이게 숫자랑 같이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사실 실제로 찾을 땐 되게 눈에 잘 들어와서 저는 이제 문제 풀 때는 그냥 밑줄 정도만 쳐놨어요. 하지만 저는 되게 그걸 중요하게 봤죠.
그래서 이 제도 도입 후에 실제로 사전 이제 의향서를 내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라고 문단이 끝났죠? 그럼 당연히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을이 대답을 해주겠죠? 자신이 사는 곳에 사전 이러이러한 의향서를 접수하는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곳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 그리고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수가 적어 접수 현장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접수 현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라는 불만도 있대요. 지금 보니까 민원이 한 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그냥 저는 임의로 1번,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적어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민원 2번. 그래서 이러한 민원에 대응해 했을 때 뒤에가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서 꼭 그러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문제점이고 이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공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실무에서 만나게 될 상황을 좀 되게 점잖은 축약된 이 글로 보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동안 풀어봤었던 그 피셋 문제들 중에 가장 피셋의 P가 퍼블릭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퍼블릭의 느낌이 물씬 왔었어요. 이번 7급 문제들의 그 제시문의 소재라든지 좀 물어보는 내용들이. 그래서 되게 공적 그 적성 시험에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었는데, 왜냐면 그전에는 되게 이런 우리 그 공적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보통 뭐 철학, 과학, 뭐 논리학, 기타 등등 온갖 그 분야의 제시문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이제 보통 풀어봤거든요. 물론 그게 정말 상관없는 글들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와 좀 타당한 그런 사고들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튼 이제 좀 차치하고 이 소재가 되게 우리네 이야기 같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 우리네 미래 이야기 같다 생각하면서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응해서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전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지금까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20년 4월 2일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에 이러이러한 의향서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에스테 예정에 플러스 뭔가 더 나왔네? 그러니까 이 민원 2개에 대한 해결책 외에 뭔가 더 있었나 보네? 라고 하고 저는 이제 힘을 줘서 플러스를 좋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조금 길 가라 약간 오토바이 소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 스튜디오에 짱 박혀서 좀 녹음하고 싶네요. 어떤 사람은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지 않아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담 없이 이 의향서 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면서 문단이 끝났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갑이 뭐라 말을 하겠죠. 당연히 갑.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니 신중히 이 의향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하는 조치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건 유지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사전 의향서를 받기로 했는데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를 모든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보건소에 배치는 안 된대요.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그때 그 대책은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 배치가 어려운 이런 어려운 보건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관련 기본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민원인에게 연명의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게 할 방침이래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전화로 이제 그 상담사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계속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책, 그리고 또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책,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책 해서 이게 지금 사실상 대화의 형태로 써져 있지만 문제점 해결 방안, 문제점 해결 방안, 결국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선지를 갈게요.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봤었죠. 2018년 2월부터 했을 때 제가 시기를 잘 잡아두시면 좋다는 게 찾아가기가 되게 일단 편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였잖아요.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는지 했을 때 지금 2018년 2월이면은 그 제도 초반이잖아요. 제도 초반기에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 이 사람이 전국 모든 곳에서 했나요? 사실 이 내용은 후반부 내용에서도 이미 어그러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도 초창기뿐만이 아니라 현재에 와서도 그 전문 상담사의 인력 부족 때문에 이 사람이 전국에서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즉 여기 있었잖아요.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를 모든 보건소에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뭐 전화로 하고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해결책이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이 선지가 어그러지는 이유는 이 시기도 잘못되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 뒷부분. 이런 일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 본인이 발견한 게 이거 시기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지우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결국 마지막에 말했잖아.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은 거잖아. 하면서 지우셔도 괜찮아요. 시험장에선 틀린 이유 하나만 보이면 지우시면 됩니다. 모든 이유 다 찾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2번 2020년 4월부터 연명의료를 실행하지 않고자 하는 병원이 보건소에 의향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병원이 제출하는 게 아니었죠. 개인이 제출하는 거였죠. 가볍게 지우고 3번 연명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지정한 이런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지정한 전문 상담사로부터 기본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 교육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까 직원이었죠. 그래서 그냥 되게 이게 틀린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그냥 그 중에 하나 보이시면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이 받는 게 아닌데? 하면서 지우시고 그럼 벌써 4번, 5번 남았는데 이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접수기간이 있는 곳의 거주자 중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하나랑 연명의료 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그러니까 지금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담 없이 이 의향서를 이렇게 썼으면 받아들여지나요? 일단 이 두 개 중에서 5번이 워낙 좀 선명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럴 수 있어요. 3번을 보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정말 약간 100%의 확신으로 맞다고 하셨었나요? 혹시? 약간 그런 것 같아라는 사실 좀 그런 느낌인데 그냥 본인 스스로를 OX에 낭떠러지에 밀어붙여서 어차피 O 아니면 X를 쳐야 되니까 이 정도면 O 아니야? 하고 O를 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완벽한 O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했던 임시 판단처럼 한 70% 이하의 확신으로 그런 거 아니었나? 라는 거라면 사실 한번 스킵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선지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4번을 맞다고 해서 4번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정답이 4번이었다면 5번을 봤는데 5번이 확실하게 틀려서 4번을 정답을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동그라미를 하기엔 좀 찝찝해 하면 일단 넘어가서 5번을 지워서 4번을 차라리 동그라미를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4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4, 5번이 남았었을 때 확실히 4번을 그냥 지우고 답을 5번을 하긴 했었는데 만약에 4번을 좀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거나 이제 4번? 어떡하지? 하다가 동그라미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넘어가 본 다음에 이게 너무 확실하게 맞네 하시면서 4번 내가 뭔가를 놓쳤는데 그걸 내가 복구 못했구나 하고 지우셔도 되고 처음부터 놓친 적 없이 잘 잡으셨으면 이게 조금 좀 복잡해요. 이게 틀리게 되는 이유가 보시면 이 사람은요. 접수기간이 있는 곳의 거주자죠. 여기 보면 아까 이게 있었어요. 접수하는 곳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 하나랑 상담사 수가 적어서 접수 현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라는 그 불만 2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접수기간이 있는 곳의 거주자였다면 이 사람은 현장에서 직접 이분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전화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예약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물음표가 살짝 떴다가 근데 또 지금 선지를 다시 뜯어보면은 뭘로 해야 무슨 형광펜이 예쁘지? 보시면 결과적으로 전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라고 했을 때 이게 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여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잘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도 또 있어요. 전화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것은 기속이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묶이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럼 할 수가 없는 건가? 그래서 여튼 찝찝한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글을 잘 읽었다면 그 미묘하게 거슬리는 느낌이 분명 본인이 글을 잘못 읽지 않은 이상 그게 뭔가 자기가 애매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남아있어서 드는 느낌인 거거든요. 시험장에서 본인의 느낌을 너무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본인의 감을 다 무시하지는 절대 마시고 본인이 글을 잘 읽었다면 그러니까 잘 읽는다는 게 멋들어지게 읽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논리적인 이제 원래대로면 여기를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말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이제 뭔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순차적으로 이게 잘
따라가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자꾸 본인이 건너뛰었던 부분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않았다면 본인이 읽어서 든 느낌을 따라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4번은 조금 틀린 이유가, 그러니까 4번을 틀렸다라고 정리를 할 바에야 5번을 그냥 읽어서 맞다라고 처리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이런 게 되게 얍삽하다거나 혹은 도망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처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저는 이제 기준서에도 적혀 있었고, 제가 수업 때 그 강사님한테 들었던 멘트 중에 가장 가슴을 때렸던 게, 시험장의 시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전 진짜 좀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언어에서 하나 고민하기 시작하시면 이게 뭐 자료 해석에서 계산하는 것도 막상 하다 보면 시간이 확 지나갈 때도 있는데, 언어는 계산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혼자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을 굴려보는데 그러고 있으면 3분, 4분, 5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심지어 7급 문제 25개 60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죄송해요. 정확하게 제가 좀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여튼 그 시간이 절대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약간 이건가 저건가 우왕좌왕 하면은 금방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좀 두 개, 어차피 둘 중 하나가 답이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한번 살짝 도망가는 듯, 그러니까 돌아가는 듯 돌아갔지만 사실상 그게 더 시간은 더 빨랐던 방법이 항상 있거든요. 피셋에서 정말 시험 잘 보시는 분들, 특히 입법고시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잘 보시는 분들이 항상 열에 9분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저는 되게 잘 넘어가 봐요 라고. 잘 넘어가 본다는 게 그냥 근거 없이 그 문제를 넘어가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약간 나의 운영상 지금 꼭 볼 필요는 없겠다, 너무 무겁거나 굳이 얘가 아니어도 답이 다른 애를 보다 보면 뜨지 않을까 하고 일단 넘어가 보는 걸 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언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언어에서 대신 재시문 독해를 넘어가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문장 정도 넘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문장을 막 넘겨보지는 마세요. 선지는 괜찮은데 문장은 그러지 마세요. 좀 되게 길게 5번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제가 사실상 7급 문제를 놓고 피스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다 한 번에 드리고 있다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9번 문제는 제가 이걸 풀어보면서 너무 강하게 떠오른 5급 공채 문제가 있어서 이제 19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좋은데, 만약에 안 풀고 들으셨다면 나중에 그 2019년 5급 공채 피셋 언어 논리에서요, 압책형 있죠? 뭐 가, 다 있으면 가를 압책형이라 부르거든요. 압책형 11번 문제가 얘랑 사실상 똑같아요. 논리가 아예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19번이 이래요. 다음 글에 갑병의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걸 물어요. 그래서 갑병? 하고 보니까 갑을병. 병렬형이네. 근데 병렬형이긴 병렬형인데 앞에 이 문단 하나 있네? 이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병렬형인데 앞에 문단이 하나 있으면 이거는 공통전제가 들어있는 문단이거나, 혹은 공통전제가 들어있는 문단이거나, 혹은 갑을병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가 들어있는 문단이므로 이건 무조건 읽어보고 갑을병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번 읽었으면 갑을병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되게 편하게 읽히는데, 굳이 이거 안 읽고 그냥 풀어보겠다고 갑을병 바로 들어가시면 막 혼자서 시키지도 않은 추론을, 그러니까 출제자는 의도하지도 않은 추론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1문단에 뭔가 공통전제가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그냥 편하게 읽고 그 다음 갑을병 각각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1문단이 뭐냐면, 우리는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모두 B라는 성질을 가진다 라고 주장을 할 때 A는 모두 B다 라는 형식의 진술 U를 사용한다. 논리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을진 잘 모르겠는데, 아직 시험이 좀 몇 달 남긴 해서 이제 처음 피셋 하시는 분들이면 아직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피셋 언어 논리가 논리학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그 논리에 대한 좀 악명을 들으셔서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좀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형태죠. 그냥 말 그대로 A는 B이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이런 형식의 진술을 U라고 한대요.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존재할 때 U가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도 없다. 즉,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존재할 때 그 대상들이 모두 B라는 성질을 가진다면 U는 참이고, 그 대상들 중 B라는 성질을 가지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U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현실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A가 있고, 근데 그 A인 성질을 가진 애들은 모두 B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시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런 U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사례예요. 근데 하지만 A라는 성질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시되는 건 이게 존재하지 않을 때 언제 이게 그럼 이게 참이고 거짓인지가 달라지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급 하시는 분들은 워낙 좀 이런 소재의 제시문을 그 시험에서도 많이 만나보고 또 논리학 공부를 하면서도 좀 만나보기도 해서 익숙해졌을 거예요. 근데 7급 분들은 이미 이게 지금 모의평가에 나와버려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또 물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번 알아놔버리면 너무 좀 명확한 논리 구조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A면 B다로 줬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제 나름대로 드릴게요. 제가 그 에듀캐스트 수업 때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괜찮은 설명이었던 것 같아서 약간 반복해볼게요. 그러니까 A면 B다. 여기 보시면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모두 B라는 성질을 가진다. 정리를 한번 더 해주죠.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존재할 때 그 대상들이 모두 B라는 성질을 가진다면 U는 참이다. 그러니까 이 A면 B다는요, 말 그대로 제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이 세상에 유니콘이 있으면 걔네들은 말이기도 하고 뭐 뿔도 달렸을 테니까 이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세상에 유니콘이 있다면 한 3m는 넘을 거야 라고 제가 친구한테 말을 해요. 유니콘이라면 3m가 넘을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좀 평소 저의 말에 항상 반박을 하고 싶었던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얘가 정말 이 세상을 정말 막 이잡듯이 그냥 다 뒤져가지고 진짜 유니콘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정말 유니콘을 찾았는데 걔가 3m가 안 돼요. 그냥 한 1m 몇 밖에 안 돼요. 이러면 제가 한 말은 유니콘이라면 3m가 넘을 거야 라는 말에 발레는 A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논리학 기호에서는 이제 이걸 쓰죠. A인데 3m 아니던데? 이 반박 사례예요. 왜냐면 저는 이 어디까지는 이 관계를 말한 거거든요. A이면 B일 것이다 라는. 근데 이 문장은요, 사실 제가 유니콘이 있다라고 제 친구한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유니콘이 있다면 3m가 넘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조건문은요, A면 B다와 같은 조건문은요 절대로 그 존재를 함축하고 있지 않아요. 있다면 그럴 거야 라는 거지 그래서 있어 라고는 절대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반박하는 방법은 네 말대로 있는지 네 말대로 있는지 봤는데, 다시요. 네 말대로 한번 내가 찾아봤다. 있더라? 근데 3m는 아니더라? 하면 완벽하게 그 조건문이 완전히 이렇게 반박당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 상황이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세상에 유니콘이 없다면? 그럼 제가 한 유니콘이 있다면 3m는 넘을 것이다 라는 저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궁금하시죠? 뭐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어 싶은데 또 논리학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야만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 분야에서는 좀 되게 항상 물어보는 소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니콘이 없다면 애초에 이 명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거짓 아니야? 라고 보는 파가 있고요. 애초에 이 명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 하면서 거짓으로 본 데가 있고요. 야, 어쨌건 반박이 안 되잖아. 반박이 안 되니까, 왜냐면 반박은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유니콘을 실제로 찾아가지고 걔 키를 이렇게 줄자로 재봤더니 3m가 안 되는 게 반박 사례잖아요. 근데 없어버리면 어쨌건 이걸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반박 안 됐으니까 참으로 보자. 이 두 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께서 논리학을 배우시면은 P이면 Q이다 배우셨죠. 했을 때 여기가 T이면 이 조건문, 이 명제는 참이고 TF이면 이 명제는 F고, 근데 여기가 F가 되는 순간 여기 TF와 상관없이 T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배웠던 이 부분이 여기 T라고 보고 있는 그 학파의 의견 같은 거예요. 다수설 학파. 근데 모두가 100%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명제가 성립이 안 됐는데 거짓 아니야? 라고 말하는 학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시문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자, 그렇다면 이 A가 혹은 이제 뭐 P이면 Q다 형태일 때는 뭐 not P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장이 잘 읽히시죠? 만약에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U가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있다. 견해가 나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서는 좀 합의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5급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제가 바로 뒤에 문제 붙여놨거든요. 한번 이따 보긴 할게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저는 그래서 이 글을 딱 봤을 때 뭐 2019년 5급 공채 문제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워낙 이 분야에서는 나올 만한 항상 소재였기 때문에 아 이걸 또 7급에서 또 물어보네 싶기도 했고 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갑을 보시면 뭐 U는 A이면서 B가 아닌 대상은 하나도 없다라는 주장으로 이해해야 된다. 만약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이면서 B가 아닌 대상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U는 참이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좀 부담을 좀 덜어드릴게요. 어쨌건 지금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A라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언제는 참이 되고 언제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기 제시문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제 얘를 참으로 볼 것인지 언제 거짓으로 볼 것인지 그 조건부로 얘기를 해주는 걸 잡으시면 사실 좀 좋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냥 어쨌건 A인 대상 없으면 U는 참이야. 결론만 사실 거의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다 읽어야 되지만 본인이 논리적인 지식이 되게 부족한데 어쨌건 그래서 얘가 그 존재에 따라서 참으로 봐 거짓으로 봐가 우리에게 필요한 답이니까 어쨌건 갑은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U는 참이래. 이렇게라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라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논리니까. 뭐 U에는 A이면서 B가 아닌 대상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과 더불어 A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A면 B다라는 그 명제는 당연히 A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다. 그 포함하고 있는 명제인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죄송해요. 후자의 주장이 거짓이 되므로 U 역시 거짓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거짓으로 봅니다. A인 대상이 없으면요. 얘는 A인 대상이 없으면 U는 거짓이야. 얘는 A인 대상이 있으면 없으면 참이야. 병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 번에 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갑을병을 한 번에 읽고 있지 원래 제가 풀 때는 1문단 읽고요. 갑 읽고요. 그 다음 갑에 해당하는 선지 가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순서로 가는데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갑 보시면 갑과 을은 A인 대상이 존재하지만 B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U는 거짓이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해요. 이게 뭔 말이죠? A가 있는데 B가 아닌 경우, 즉 T인데 F인 경우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말했던 이 반례 상황인 거잖아요. 이 반례 상황이라면 U는 거짓이다. 당연히 동의하겠죠. 을도 동의하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여기 문장 그러니까 이래서 앞문단을 날려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어디 갔지? 좀 다른 색깔로 제가 칠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존재할 때는 어떤 의견 차이도 없대요. U가 언제 참이고 거짓인지는. 그러니까 이 A가 있을 때는 항상 여기가 X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여기가 거짓이 돼버리면 이명제가 F고 여기가 X라면 헷갈리시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T가 있는데 여기가 T가 아니라 F면 F예요 라는 데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견이 없는 거예요. 이 두 학파가 이 학파와 이 학파는 거긴 이견 없어요. 그냥 A가 없을 때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죠. 다른 서로 의견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가볍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이게 판단이 되냐면 갑을병이 그 말을 언급해줬기 때문에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은 여러분들이 1문단을 잘 읽었다면 바로 동그라미가 되어야 되는 문단이었습니다. 그런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뭐 지금 갑 봤는데 디귿 볼게요. 갑과 병은 U가 거짓이라면 A인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 갑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갑은요.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U는 참이래요.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항상 참이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거짓이라면 U가 근데 거짓인 경우는요. 그러면 그거는 A인 대상은 있는데 B가 없는 그 상황이었겠죠. 설령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쨌건 얘는 갑한테 줘야 되는데 갑에게서 볼게요. 갑이 존재하자. 아이고 지우개였네. 오늘 총체적 난국이네요. 납득해주세요.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U는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값을 만들려고 했었으면 A인 대상이 있었겠죠. 오늘 오토바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요즘 날이 추웠고 코로나라서 다들 배달시켜 드시나 봐요. 어떡해. 여튼 그래서 지금 뭐였죠? 네, 갑이 여기 동의한다라는 부분은 맞죠? 그래서 갑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이제 그러면 나머지 볼게요. 지금 기억이 맞고 디귿 판단하고 있었죠 저희. 그럼 지금 병을 읽고 병 판단하면은 일단 디귿은 완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원래는요 제가 갑을만 읽고 선지 판단하고 그 다음은 을이 아니라 병을 봐야 돼요.
선지 구성상. 아시겠죠? 병을 보면요.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갖고 U가 참이라거나 거짓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대요. 오히려 A인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U를 참이나 거짓으로 판단하기 위해 먼저 성립해야 할 조건이다. 그러므로 A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U는 참도 거짓도 아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후보 탈락인 느낌이죠. 애초에 논외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병은 그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디귿입니다. 병이 U를 거짓으로,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진리 값을 줬다면 그건 어쨌건 A가 있을 때겠죠? A가 없으면 그냥 논외라고, 그냥 후보 탈락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야? 병도 그렇게 생각하겠네? 하면 디귿이 맞아버리니까 니은 판단하지 않고도 기억과 디귿이 모두 들어있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 중간에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요. 19번 역시 여러분들이 이런 뭐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소재와 이런 좀 논리적인 그 공부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엄청 나올 만한 뻔한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문제가 됐었던 거였고요. 지금 그래서 11번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5급 공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비슷하냐? 엄청 그냥 같은 문제예요, 사실상. 보시면 여기 그게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 문제를 다 읽어보셔도 좋은데 제가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CC에 건설될 도시철도는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행이 된다라고 한편이 주장을 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CC에 건설될 도시철도는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치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제가 설명을 위해서 드리는 표현인데 하나는 P이면 Q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하나는 P이면 not Q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일견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하면서 CC의 도시 철도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해서 이 말은 not P인 경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이면 Q이다랑 P이면 not Q이다를 양쪽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not P라고 지금 딱 해버렸다. 그러면 이 두 명제, 이 조건문의 참과 거짓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거기서 살짝 한 발짝 더 들어갔었어요. 앞에 같은 식으로 물어봤으면 너무 뻔하니까 얘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거짓입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거짓이라고 값을 정해놓고 거짓으로 보려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라고 해서 아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면 그러니까 느낌이요. 이거는 제 결론을 딱 집어넣고 이 중간을 물어본 거예요. 야, 이 중간에 그래서 뭐 와야 돼? 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 방금 보셨던 7급 문제는 여기 결론을 물어본 거고요. 이거는 우리 5급은 이 중간 다리를 비워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결론을 물어보면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급에도 나왔던 문제가 7급에 나왔다. 그리고 중요했었고 뭐 나올 만한 중요한 문제가 나왔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23번인데 제가 지금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한번 아니다 끊고 가면 안 되겠네요. 병렬형을 제가 마무리해놓고 그 다음 영상으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까지 좀 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다음 논쟁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래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A, B, C 있죠? 전형적인 가불병정형이죠.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A는 B는 C는 C는 A는 해서 A도 2번, B도 2번, C도 2번 나왔죠. 이러면 무차별해요. 그러니까 A, B, C 중에 뭘 보든 사실 크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A부터 보시면 좋아요. 왜? 순서대로 본다는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앞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개념을 자기 주장에 글의 구조상 그 좀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기 주장에 넣어서 말을 해줄 때가 많잖아요. 글 읽어보면 다짜고짜 뭐를 가지고 말을 해야 좋을까? 제가 아는 특수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그런 단어는 없겠지만은 그냥 가불병정 무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가불병정 무기 말고 진짜 아주 특별한 학술 용어로서 가불병정 무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A, B, C가 뜻에 대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다짜고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피셋 제시문으로 나왔는데 자 A, B, C 순으로 딱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A부터 가불병정 무기에 대해 말 안 하고 싸울까요? 우리 이 문제 풀지 말라고? 그래서 아마 보통은 그런 개념 설명을 앞에서 해줄 때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A, B, C 중에 뭘 보든 상관없겠다라면 그냥 무조건 앞에서부터 보시면 본인의 마음도 편하고 이제 개념도 놓치는 부분이 별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여튼 A부터 볼게요. 종차별주의란 인간종이 다른 생물종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만 이런 거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만 하면 별표를 쳐준다든지 동그라미를 쳐준다든지 좀 제가 알아보게끔 좀 눈에 발라놓게끔 해놓고요. 이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다. 이런 종 차별주의가 옳지 않다는 주장,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반대하는 거죠. 이런 주장은 모든 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종평등주의가 옳다는 말과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종차라고 그냥 줄여서 말을 할게요. 종차가 있고요. 종차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종평과 같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하지만 종평등주의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견해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A가 끝났고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 기억에 A 있죠? 기억에서 A는요, 종차별주의와 종평등주의가 서로 모순된다고 보지만 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처음에 저 두 가지, 그러니까 다시요. 제가 기억을 읽기 전에는 그냥 편하게 그냥 읽었거든요. 종차별주의는, 그 다음에 종차별주의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종평등주의랑 같다, 이 말을 그냥 편하게 읽다가 이제 여기서 이 모순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부터 조금 논리적으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모순이라는 표현은 그 논리 배우시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OX로 쓰면 안 되는데 자꾸 TF가 한쪽이 T면 반대쪽은 무조건 F여야 되고, 이쪽이 F면 저쪽은 무조건 T가 돼야 되고, 절대로 FF나 TT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두 명제 관계를 모순이라고 해요. 즉 종차별주의가 옳다면 종평등주의는 무조건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차별주의가 옳지 않다면 종평등주의가 옳게 되는 구조인가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모순이란 단어를 논리학적 단어를 써서 말을 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종차별주의 이런 게 옳지 않다는, 그러니까 마치 얘가 P면 여기는 그냥 not P인 거예요. 이 not P가 곧 종평등주의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P와 not P는 서로 모순 관계가 맞죠. 그래서 A 맞네? 라고 이제 처음부터 무겁게 본 게 아니라 선지에서 물어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정리를 해보니 맞네 하고 이렇게 딱 선제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논리적으로 모순관계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 맞죠? 라고 하고 다시 지나가면 마치 제가 진짜 문제 풀 때 그런 거를 매 순간순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선지에서 물어볼 줄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건 진짜 사후적인 해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풀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편하게 읽다가 보기에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고 정리를 한 거죠. 논리학적 용어로 물어보네? 그럼 내가 엄격하게 논리학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기억이 그래서 앞부분 A부분이 맞고요. 지금 디귿 보기에서 봅시다. C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에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에 뭐 동의하지만 A는 그렇지 않다. 다시요. 지금 C는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에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A가 그러면 그런 정당화하는 근거가 뭐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근거가 있다는데 반대했었나요?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3, 2, 1. 아니 나 문제도 안 풀고 그냥 설명 듣고 있는데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시오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서 압박을 드린 이유는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싶으면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스킵해보시라고. 스킵해보면 이게 결국 마지막까지 얘를 판단을 해야 돼서 정답 처리를 해야 될 때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왜냐면 시험장에서는요, 여러분, 에듀캐스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제 생각에는 못이 박히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말을 못했나 싶긴 한데, 시험은 진짜 멘탈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시는 과정도 멘탈 싸움이고, 근데 진짜 중요한 멘탈 관리는 시험장에서 하는 멘탈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게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근 20점 차이가 났었어요. 멘탈 관리가 안 됐을 때랑 이제 멘탈 관리 플러스 좀 전략적인 이런 독해법과 좀 체계적인 학습을 이제 기준을 세우고 들어갔었을 때 점수가 엄청 크게 벌어졌는데, 설령 제가 그 방법을 알더라도 멘탈이 역시 깨져 있었다면 그 전략을 가지고도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전략들을 챙겨두면 좋은 게, 뭐 항상 그 문제마다 날아다니려고 막 미친 듯이 잘 풀려고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말리고 있다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 거고, 그렇다면 남들도 힘들 거고, 일단 그럼 난 지나가 본다든지 하는 나의 뭔가 플랜 B, 플랜 C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나는 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계속 헤쳐나갈 거다.
이 시험을 내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운영해가고 있다라는 그 안정감,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도 사실 이 멘탈 관리가 필요해서 어차피 제 디귿을 풀어드릴 건데 만약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걸 뭐라고 내가 봐야 돼 하면은 지나가시면 돼요. 이게 다른 거 보고 돌아와서 생각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B 보면은 판단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A, B, C 순이라서 B를 그 다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기억 보기 같은 경우 B를 보면은 판단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제가 지금 B를 봅니다. B를 보면요. 종차별주의를 거부하는 거랑요. 종평등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래요. 이건 다른 거래요. 모든 생명체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종평등주의는 이웃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종평등주의는요.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가져갈게요. 종평등주의란 단어로. 이웃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른 만큼 양배추를 뽑아버리는 것도 그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양배추는 신경계와 내가 없으므로 어떠한 경험을 할 수도 어떠한 의식을 가질 수도 없다. 즉 이제 뭐 양배추 뽑는 거랑 사람 죽이는 게 어떻게 같겠느냐 그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같을 수 없다 이렇게 해주면서요. 그래서 종차별주의에 대한 거부는 생김새가 아닌 의식에 의한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차별주의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야 종차별주의는 좀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얼굴 가지고, 그러니까 외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의 뭐 존재 여부라든지 아니면 뭐 의식의 깊이 이런 것까지는 말 안 해줬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나열해 드리는 건데 여튼 그런 이유에서 의식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다면 그건 오케이 라고 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종평등주의는 절대적 평등. 뭐 의식이고 자시고 양배추와 나는 같은 한 몸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볼게요. 보시면 종차별주의와 종평등주의가 서로 모순이 된다고 A는 봤었죠. 근데 B는 그렇지 않다. 그쵸?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은 종차별주의랑 평등주의가 일단 다른 결에, 그러니까 다른 레벨에 있다라고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별개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차별주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종평등주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B가 그대로 말을 해줬죠. 그래서 A 이제 기억이 맞았고 한번 B 가지고 할 수 있는 니은 봅시다. 니은 보시면 B와 C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과 무한한 생명 가치를 가진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이런 말 나온 적 있나요? 여러분 어디까지 말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B가요, 그 양배추랑 사람이 어떻게 같겠느냐라고 말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뭐 자고로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과 무한한 생명 가치를 가진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말 안 했죠. 이 사람은 그냥 양배추랑 사람이 어떻게 같겠느냐, 의식이 다르면 다르다고는 볼 수 있다까지 말을 한 거여서 뒤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B 때문에 니은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니은 지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디귿을 결국은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마음 편하게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에만 집중하면서 그리고 어디까지 말했는지 이 필자가 어디까지 이 각 A, B, C가 어디까지만 말했는지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지금 C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아까 A에 대한 판단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굳이 아직 C도 안 읽었는데 A를 붙잡고 그러니까 이 디귿 선지를 보기를 판단할 때 A가 무서워서 도망을 친 제가 지금 다시 가서 A를 계속 곱씹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 C도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C 읽고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C를 보시면요. 의식에 의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옳다면 각 인간이 가진 가치도 달라야 된대요. 왜냐면 인간마다 의식적 경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다 같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거죠. 다 사람, 그러니까 사바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 퍼슨 바이 퍼슨 뭐 이런 느낌. 그러나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엄성과 무한한 생명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이건 근데 거부할 수 없는 윤리의 대전제래요. 그래서 의식을 이용하여 종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한다면 이런 윤리의 대전제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윤리의 대전제니까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진짜 하려는 말은 의식을 이용하여 종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P면 Q이다 뭐 이런 꼴인데요. 낫 Q이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냥 낫 P하고 끝나는 그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 문단의 구성이. 그래서 어쨌건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말은 의식을 이용하여 종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가 이제 C가 하는 말이고 그럼 디귿 읽어볼게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의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나요?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이거예요. C가 어디까지 말했죠? C는 의식에 의한 차별이 정당하지 않다 하고 자기 주장을 마쳤어요. 다시요. 사람과 뭐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할 때 의식을 기준으로 차별하면 안 돼 라고만 말을 했지 뭐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있어 없어 라고 말 안 했어요. 의식 가지고 차별하면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런 걸로 차별하지 마 얘들아. 여기서 약간 멈췄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C에서부터 이미 틀렸네요. 그러면 기억 하나 맞아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문제 안 돼? 한 3문제 푼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되게 오래 걸렸죠? 근데 제가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시요? 에듀캐스트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그 수업처럼 할 말, 드리고 싶은 말 진짜 안 가리고 다 뱉었어요. 거의 다 폭격했기 때문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로 활용하실지는 뭐 문제를 풀고 수업처럼 정말 약간 각 잡고 들어보셔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이제 아직 내가 문제는 안 풀어봐서 그 정도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한번 뭐 빨래하다가 청소하다가 설거지하다가 7급 피셋이 어떤 건지 좀 이게 좀 그 모의 평가를 그 5급 이제 어쨌건 재경직을 제가 합격을 한 1차를 합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이 문제들은 어떤 느낌인 건지 어느 정도의 문제인 건지 그런 좀 견해? 생각이 듣고 싶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듣고 참고해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방금까지 본 게 우리가 일치부합이랑 병렬령이었거든요. 지금 다음에는 빈칸 밑줄 특수질문형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문제가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좀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혼란스러웠는데 네, 적당히 필터링해서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